네, 영화 속 장면이 실화인지 진단하는 시간, 사극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거엽다님 함께 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혁 쌤 함께 네,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사극 진단이 조선시대였습니다. 김진애란. 네, 이번 주는 근현대사로 넘어옵니다. 제가 또 흥행자가 아니겠습니까? 초흥행작입니다. 초흥행작이죠. 예, 초흥행작이자 거엽다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아, 그럼요. 예. JK 필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영화는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영화. 2014년 12월 17일 개봉을 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린 거죠. 왜? 그걸 맞죠. 정확하게 맞죠. 세임 네. 타임 오케이. 맞아요. 크리스마스 오케이. 특수에서 설날까지 쭉. 이거 당연히 뭐 예상할 수 있는 네. 거고. 총 관객 수는 무려 1,426만 명입니다. 미쳤다. 어마어마한. 예. 와. 경기도 인구 다 봤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이번에 국제시장을 하면서 전 뭐 영화관에서 이때도 당연히 봤지만 예. 다시 봤거든요. 예.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보기 싫었어요. 왜? 약간 오글거릴 것 같은 느낌이 오케이. 들었어요. 왜냐면 초반에 사실은 그런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도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장은 왜 여기는 돈을 많이 아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좀 바뀐 게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 예. 그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이미 다 거쳐온 과거를 역이용하잖아요. 그쵸. 주인공이. 그쵸. 근데 국제시장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오긴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순서대로 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소 심파가 있긴 하더라도 요 정도로 역사를 잘 담을 수 있을까? 다른 작품이? 네. 그런 생각이 좀 다시 들었어요. 이게 이제 네. 처음에 개봉했을 때 워낙 좀 정치적으로 좀 읽히고 예.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마치 뭐 특정 정치 세력에 좀 띄워주는 영화 뭐 이렇게 좀 해석되기도 했었는데 뭐 정치 뭐 이런 거를 다 빼놓고 그냥 역사극으로 바라봤을 때 뭐 다른 사극들이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역사적 좀 임팩트 있는 사건들을 몇몇 다루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고생하셨던 분들이 또 존재했었고 네. 그거를 좀 극화한다는 거 물론 그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거 자체로는 좀 저는 꽤 의미 있는 영화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런 정치 색깔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영화를 바라봤을 때도 울림이 아예 없는 영화냐? 라고 하면 그건 알잖아. 난 사실은 그래서 다시 보면 초반에만 그렇고 나중에 돼서 진짜로 그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천만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소를 대부분의 대한민국 근현대에서 중요한 요소 있죠. 네네네. 그건 다 잘 잡아놓았던 것 같아요. 요소마다 주인공이 계속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를 쓰죠. 아니, 저는 이건 사실상 영상 편지 모음집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화적 연출 말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룬다는 것 자체 다룬다는 것 자체로 의미는 거기서 끝입니다. 사실은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는 우리 야인 시대부터 시작된 유관 전통입니다. 도와라! 일어나라! 이거 바로 일어나잖아요. 네, 일어나잖아. 네. 뭐 여기 아들내미도 네. 아버지한테 편지 보내고 나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2026년이니까 올해가 12년 전 그렇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이에 나이를 먹다 보고 앞자리가 다 바뀌다 보니까 확실히 약간 감정이입이 된 부분 몇 개가 있긴 있어. 그렇죠.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꼰대가 되어버린 나를 보면서 그런 게 약간은 있더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특히나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제 노인이 된 황정민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건 이제 두 글자로 꼬장이라고 부르는 그건 꼬장. 주변 아직이죠, 사람들에게 끼치는 민폐 이런 것들을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뭐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살아도 돼? 뭐 열심히 되죠. 살았으니까 뭐 다 지금 다 그냥 이해. 실화냐?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게 이 영화의 교훈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 거. 있지. 야, 우리 어르신들 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분들 좀 고집불통이고 좀 승질 부리고 막 성질 더럽고 막 이래도 좀 아니 사실은 이해해주자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할아버지의 꼬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대부분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건물 팔라고 하면서 종이 싸대기 날 이거 사실 요즘 바로 잡혀갑니다. 바로 잡혀가죠. 특수폭행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그래 시장에서 좋아하는 가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번 풀어주잖아. 왜 나오나가 언제? 나오나 좋더라. 아니 갑자기 화를 내고 가버리잖아. 네. 그러면
그러면 본 사람들이 저 미친놈 뭐야? 남진 생수 사촌인가? 대가리나 씨를 끝이지 뭐 마가치는 시라고 한대 뭐. 그러니까 생수 대가리나 잘 잘라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고집을 물론 그 뒤에 이야기를 깔아가지고 굉장히 정당화 시켜주는 것 같아. 그런 건 분명히 있죠. 야 네. 남진이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남진이 내 목숨 구해줬어 말하면 될 거 아니야. 네. 이분 장식이야? 이런 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오랜만에 책을 쓰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책을 또 써요. 뭐라니 연구자예요 나도 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근데 예.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그 책을 관통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대를 이야기하지 말고 각각 살아온 시대를 좀 같이 이야기하자예요. 그럼 분명히 이 덕수라는 캐릭터가 살아온 시대마저 우리는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는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 세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덕수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조금 앞서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그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X86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시대성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엔 또 밀레니얼 세대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장을 마련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영화가 됐든 뭐 미디어가 됐든 뭐 그게 글이 됐든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저 시대는 저랬구나. 그래 저 시대 사람들은 저래서 저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저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저는 한 번쯤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앞선 세대의 어떤 그 서사들도 우리가 그 시대성을 한번 읽어낼 필요가 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영화를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 맞아 이러면서 저 말이 무조건 옳지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않죠. 예.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저 시대에는 저런 특징이 있었고 저 때 참 어려웠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 영화를 통해서 비판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인 아니, 거죠. 뭐 네.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도 이 영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오프닝 씬에서부터 이거는 포레스트 검프잖아. 예,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런 유명인들을 그 억지로 출연시키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정주영 씨가 뭐 나오고 그런 거, 뭐 이만기 이런 거, 앙드레김도 나와요. 앙드레긴도 그렇고 그냥 이거 뭘까? 도대체 뭐 웃기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이걸 과연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라는 레퍼런스가 없었으면 이 장면이 나올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마주. 뭔 놈의 오마주를 그렇게 빨리 하냐? 야, 오마주는 한 30-40년 지나서 하는 거야. 한국의 산업은 패스트 팔로워로서 성공한 겁니다. 그럼요. 가장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다 빨리 따라가네 네. 진짜. 그리고 정주영 그 구두 닦는 씬 전에 잠깐 등장했는데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봤는데 되게 유명한 사진 중에 팔과 다리 한쪽이 없는 분이 신문 배달하는 네. 그분이 나와요. 그분이 딱 지나가면서 네, 지나가요. 정주영 회장이 네.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시 보면서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흔히 말하는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하신 포레스트 검프처럼 되게 중간중간 요소를 되게 많이 넣었어. 맞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넣었다. 자, 그러면 국제시장 영화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시작은 네. 이제 북한 흥남에서 흥남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흥남철수 같은 경우에도 영화에서 흥남철수를 많이 다룬 적이 있나 싶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잘 안 없어요. 다루거든요. 네. 영화로 그때 장진호 전투가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이때의 흥남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영화. 저도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흥남철수 관련된 장면을 애들한테 어떻게 좀 미디어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 이 영화 말고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흥남철수의 어떤 긴박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흥남철수의 그까지가 있기까지의 그 전장을 쭉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그 장진호가 있고요. 흥남 밑에 하나가 있어요. 흥남이라고 하는 항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공군은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중공은 어디까지 내려와 있냐면 강원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아래 사방으로 포위된 거죠. 흥남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중공군이 흥남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원래 북한에 살던 사람들인데 왜 굳이 저렇게 피난을 가려고 할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일단 낙동강 앞까지 한번 쑥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낙동강 그 방어선 이외의 지역은 지금 북한군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기에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념 청소 작업에 한번 거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을 사람들끼리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지금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념 청소가 한 번 더 벌어져요. 처음에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인민군 편에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마을 사람들끼리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국군과 유엔군이 올라가면 그때 희생당했었던 분들이 또 손가락하면서 죽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공군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살아남았었던 사람들은 어떤 방법에서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공포가 있는 거죠. 그렇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이거는 이념을 떠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죽음의 공포거든요, 이때부터는.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금 마을 개판 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었고 네. 이 상황에서 중공군이 또 내려오면 우린 또 죽어. 그렇지. 그럼 다 같이 도망가야 돼. 거기다 이제 말도 안 통하잖아. 그렇죠. 중공군들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좀 피난이라고 하는 게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네.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흥남부두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원래는 이 10만 명을 버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과감히 20만 명을 다 태우고 가자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현봉학 박사라고. 네. 이분이 원래 이제 군의관이셨나 이분이? 통역관입니다. 아 통역. 통역관은 아니가 그냥 민간 통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무기들을 버리고 사실 이제 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무기를 버린다는 건 네. 어마어마한 부담이잖아요. 근데 무기를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우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영화 초반에 나오는 그 장군에게 계속 이제 흥남철수. 설득하는 그 그렇습니다. 모티브를. 네. 그거는 조금 살이 붙은 거긴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미 현봉학 선생님은 흥남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빠져나간 상태였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10만 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군을 비롯해서 유엔군 내에서도 논의는 이미 계속 되고 있었어요. 이걸 두고 가야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일단 그걸 두고 도망가는 건 그거 자체로 전쟁 범죄일 수 그렇지. 있거든요. 인도적으로 말도 네, 안 말이 안 되는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군 내에서도 유엔군 쪽에다 미군 쪽에다가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계속 요청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형박 선생님도 말을 하나 얹은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설득이 됐고 이제 10만 명을 같이 이제 피난을 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딱 그 배 한 척이 되게 인상 깊게 나오잖아요. 메로디스 빅토리오. 그쵸. 네.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아마 지금까지도 민간배의 피난선으로는 가장 많은 기네스 기록. 네. 네. 갖고 있어요. 피난민이 탔었던 배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예. 막 배를 탈 때 영화 보면은 바줄 타고 올라가면서 막 떨어지고 네. 그러잖아요. 실제로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탑승하나요? 어제 보면은 이 흥남철수 때의 모습을 아마 이거 동상인가 모르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물이 막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묘사를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명이 부두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는 들려. 지금 중공군이 어디까지 왔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질서정연함을 그거 불가능하죠. 네, 인간이 그거를 계속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 쉽지 않았었을 것 같고 서로 올라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아비규환은 분명히 이 있었겠죠. 벌어졌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정도는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 이제 배 타는 장면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보여주는 그 정도의 인원을 몰아넣고 촬영을 할 수 있는 한 씬을 위해서 그냥 뭐 윤재훈 감독이고 JK 필름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배에서 떨어지는 장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건 이제 앞서 타이타닉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이제 또 쏙 빼다가 아니 CG도 굉장히 잘 썼고요 티 안 나게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왜 분장만은? 죄송합니다. 내가 박시를 써준다 방금 우리 얘기했는데. 쪽으로 합류하는 거야?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 일로 와. 아니 분장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 시절에도 그렇게 분장 안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손이 너무 팽팽해. 황정민 씨 손이 할아버지 연기인데 이 손이 너무 팽팽해. 여기만 주름이 몰빵, 몸에 주름이 여기로만 몰빵이 되는. 이 영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고 되게 좋은 영화고 역사적으로도 의미만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분명히 비판할 지점도 있고 왜 이 시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라고 하는 비판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화예요. 예, 예. 너무 일방적으로 한 시대만 집중 조명을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또 비판할 지점도 있는 영화라서 제가 또 뭐 이렇게 다 너무 빨아주기만 하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에 오늘 분명히 마음 먹고 왔을 거거든요. 쌍욕을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원기옥을 모으고 왔을 거기 때문에 다시 제가 봤어야 균형 되기 때문에. 잡으려고 네. 아 솔직히 말해 다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진짜로? 제대로 욕하려면 다시 봐요. 네. 균형 잡으려고 하는 거다. 네. 아, 내가 놓치고 욕을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다시 봤고요. 제가 윤정현 감독 직접 만났어요. 칼 안 맞았어요? 좀 이렇게 가까이 오시려고 할 때마다 제가 물러나긴 했죠. 이렇게. 국제 시장 그렇게 비판하던데. 아무튼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윤정현 감독은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세요. 다만 그것과 어떤 영화적 연출력은 별개라는 것이죠. 예. 부산에 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달수 씨의 제안으로 그렇죠. 파독 광부로 네. 떠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해 드릴 거는 어차피 다른 영화에서 다룰 법한 역사 이야기는 빼고 지금까지 나왔었던 사극이나 어떤 그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역사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파독 광부, 파독 관호사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상가족 찾기 이거는 네.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이 두 가지가 이 영화에서 그려져요. 그래서 먼저 이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요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 1963년에 독일이랑 한국이 아예 협정을 맺어요. 협정을. 당시에 시대적 맥락에서 이건 필요했었던 양국에게 이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입장에서 이때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일단 독일은 좀 어느 정도 좀 경제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근데 경제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이제 독일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죠. 그 독일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 일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한국이 딱 적당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거를 하나의 그 좀 노동력을 옮기는 거지만 당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고 한국은 높은 실업률과 그 다음에 가가지고 기술을 또 배워온다라는 명목 요것 때문에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한국과 독일 사이에 협정이 체결이 되고 광부와 간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었죠. 네. 네. 그때 그렇게 그 뭐지? 굉장히 까다로운 선별 조건을 거쳤다고 들었어요. 그때 예. 500명 1차로 500명 선발하는데 4만 6천 명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력 네, 테스트를 이 영화처럼 한 거예요? 했습니다. 물론 네. 이 영화처럼 하진 않았겠죠. 애국심 투철 네. 이건 없는. 아 없죠. 일 잘하는 사람 보는데 애국심 뭔 개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묘사였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았었던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당장에서 표정 봐봐. 시대적 맥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박정희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네, 60년대예요. 63년입니다. 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메시지 하나,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 하나, 그 일터로 나갔었던 노동자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는 애국심이 없었다? 할 수 없어요. 거기 자격 시험에서 애국가 부른다고 통과시켜주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좀 오글거리는 묘사인데. 네. 축구 목을 거린다고? 네, 아니 근데 이제 나 그때 고부라진 게 아직도 안 펴지고 있어 지금. 어제 또 보는 바람에 양쪽 손이 다 안 펴져. 네, 나는 너무 웃겼어요. 재미 포인트로 넣은 거고 한국 국민들에게 그 던져줬었던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도 벌 수 있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이 되고 마케팅이 됐었던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애국심이 만들어지고 주조된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 그 기저에 이게 없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떠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오히려 저 오달수 씨가 가장 비현실적이죠. 이미 뭐 극장 주인 아들내미잖아. 그럼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굳이 거기에 뭐 발육 상태 어쩌면서 그걸로 가는 게 그게 가장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한국에서 버는 거에 한 8배에서 10배 정도를 벌 수 있었다고 하니까 고학력자들이 무지하게 몰렸대요. 고학력자가 몰렸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에요. 그 파독 광부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이 두 직군 모두
고학력자가 몰리거든요. 음. 간호사는 당연히 전문직이니까. 그래서 원래 간호사분들은 한국에서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분들이 갑니다. 그게 자격 조건이에요. 못해도 조무 정도의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파독 광부인데 근데 왜 그러느냐? 1963년이면 이제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학력이거든요.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할 데가 없어요. 특히 고학력자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요. 네. 오히려 좀 그 학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몸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독일로 보내준다? 이거에 또 친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학력자들이었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실제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끔찍한 대우를 받았던 것도 저는 영화가 많이 과장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가 오히려 더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상도 엄청나게 당하고 더 열악한 대우. 네, 거기 뭐 습도가 90도가 넘는 탄광이 들어가가지고 뭐 온도 30도, 40도 막 이런 데 와서 일을 하다가 저기 뭐야 진폐증이라고 그 탄가루 같은 게 폐에 쌓이면요, 그죠. 이거는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서 평생 후유증을 달고 사는. 평생 후유증 달고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팔다리 하나 못 쓰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이때 당시 파독 광부분들 연구들은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파독 광부 연구들을 보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구술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그 광부 분들이 일하셨었던 노동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뭐 독일 분이 보시지는 않겠죠, 요거를. 예. 독일은요, 지금 1960년이에요. 그러면 나치 치하 벗어난 지 한 15, 16년 된 겁니다. 이들에게 인종차별이 없었을까요? 있었겠네. 엄청납니다. 인종차별 엄청 심했고요. 그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동양인에 대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함께 여기에 광부일로 몸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이미지. 그럼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달수 씨를 강제 들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채널 옮길까 우리? 우리 쪽으로 옮겨서 할까요? 파독 광부가 이제 3년인가? 네네네. 기한을 채우고 맞습니다. 연장이 안 돼서 나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네네. 황정민 씨가 그 독일 현장에서 만났던 네네. 김윤진 배우와 네네네네.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네. 장면. 네. 간호사는 연장이 되고 네. 광부는 진짜로 연장이 안 됐습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더 절실했었던 거는 간호사들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길러놓으면 네. 이 간호사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활용 가능하잖아요. 네네. 전문직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독일의 병원들에서는 한국 간호사들을 계속적으로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 잘하지. 예. 근데 광부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으로 돌려도 꼭 여기서 3년 있었던 사람이 6년, 7년 있을 필요는 없으니 뭐 굳이 광부들을 연장까지 해주면서까지 여기 있게 해주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었던 거예요. 간호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요 그 애국심, 그다음에 당시에 한국인들이 독일로 갔었을 때 기저했었던 어떤 깔려 있었던 어떤 그런 국가를 향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거업 형님이 비판하기 굉장히 좋은 통계인데 40%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고요. 네. 나머지는 독일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런 거예요. 당시 이제 1963년 4년에 처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을 있었어요. 그다음에 연장을 만약에 파독 간호사분들이랑 연장까지 해가지고 더 길게 있다면 이때 이제 박정희 정권에 서슬퍼럼으로 들어갈 때거든요. 그다음에 본인은 이미 독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자, 독일이라고 하는 지금 성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진국을 한번 경험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계속 남아서 무엇인가 자신의 꿈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노동 조건이든 이런 것들을 좀 한 단계 점프업하는 게 더 좋을까요? 사실 후자일 수밖에 없는 게 두 나라의 현실을 다 경험을 했었고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의외로 고학력자가 많았다. 네. 라고 한다면 그 현지에서도 버티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빠르게 습득했을 가능성이 맞아요. 있죠. 그럼 이 나라는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현실이 괜찮다고 한다면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광부 일을 하시다가 다른 산업 분야로 진출을 하셔서 거기에서 다른 직업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갑니다. 미국. 미국으로 넘어가세요. 그게 사실 저는 애국심으로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시절 못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까도 저기 맞아요. 재호 쌤이 얘기했지만 가서 선진국의 문물을 맛보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급여, 더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맛보고 나면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원래. 예. 파독 광부랑 간호사의 미팅 실제로 있었나요? 실제로 존재했던 거고요. 오, 뭐 주사기랑 뭐 곡괭이 이런 걸로 이렇게 소지품 몇 번 주사기인지 소지품 이런 거 노란 고무줄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롭지. 지금 외로워. 외롭잖아요, 지금. 예. 외롭지. 엄청 외로워요 지금. 다 20대예요. 파독 광부든 간호사분들이고 20대예요. 근데 특히나 지금도 유럽 놀러 가서 클럽 가봤어요? 예.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나 성인 맞다고. 그러니까. 여권 보여주면서 한참 설명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외국인 네. 분들이 예. 와서 관심을 갖던가요? 아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쉽지가 않아.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남성분들, 특히나 파독 광부로 가셨던 분들은 만날 수 있는 분은 파독 간호사예요. 유일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인간 사는 데인데 맞아요. 왜 조인이 안 됐겠습니까? 실제로 결혼도 많이 하세요. 실제로 현지에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은 연장이 되니까 네. 그 같이 있을 수 있어.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분들. 네네. 그 자녀분들 중에 한 분이 네. 지금 그 유럽 내에서 한국사 네. 선생님이거든요. 오. 한국학 쪽으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자입니다. 아. 근데 이분이 지금 독일에 있는 티빙겐 대학 티빙겐 대학교. 그게 티빙겐 대학교가 유럽 내에서 한국학과가 제일 큰데요.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데거든요. 네. 거기에서 근무하세요. 저도 이제 티빙겐 가거나 학술대 때문에 이제 가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이죠. 그러니까 1.5세대가 되신 거죠. 예.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독일에서 사시다가 네. 독일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서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독일에서 살아가시는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한테 그 선생님 이름 딱 얘기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후손. 한국인.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존재했었고 네. 만남이 굉장히 좀 뭐 잦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간의 교류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네.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분들이 실제로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나중에 이분들이 미국이랑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생각을 해보면 1945년 이전까지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제징용, 강제동원 당하는 과정에서 외국으로 나가셨거나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가셨거나 아니면 일부 노동자로 나가시는 분들이 초기에 존재했었죠.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말했었던 그 부분은. 근데 요때는 이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서 해외에 아예 자리 잡는 경우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후에는 남미도 갑니다. 브라질로도 가요. 그래서 요 시기 60년대 중반에 박정희 정권이랑 또 브라질이랑 협약을 맺고 브라질로 노동 이민을 가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이 또 남미 디아스포라의 1세대로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게 네.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이죠. 예. 베트남 전쟁 우리가 나중에 또 그럼요. 그 뭐 니몬 곳에 뭐 이런 걸로 또 할 니몬 일이 곳에도 있고 하얀 전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네, 짧게. 요 이야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달수 씨랑 황정민 씨가 가게 되는 게 군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군인이 아니라 그 거기서도 계속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 지역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 민간 기업체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한진상사. 네. 한진이 이때 몸집을 키워나가거든요. 실제로 그 대한상사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한진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트럭에 보여주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때 그 한진 쪽에서도 실제로 노동자들이 많이 가고 이제 상사맨들이 여기 와가지고 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실제로 베트남이랑 동남아에 가셨었던 분들이 상사맨들이 돈을 꽤 법니다.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실제 그냥 일반 병으로 가셨던 분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생각보다 잘 묘사가 된 부분이다라는 거. 거의 뭐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봐야죠. 네,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 별로 감정이입을 안 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베트남에 가게 되기 전에 아, 네. 그 막내 여동생 결혼. 아, 네네네. 정말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슬기 씨인가요? 예, 예. 그죠, 슬기 씨. 슬기 씨. 예. 그 주인공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방식 또한 너무 촌스러운 게 아닌가. 아, 근데 칭찬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뭐 결혼한다고 하면은 뭐 가정이 다 책임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것도 저는 굉장히 좀 뭉클했습니다. 아, 저는 네. 이 눈물 버튼이에요. 네, 이거는 뭐 심파라고 아무리 그래도 어. 이 장면은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네, 이산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상가족 이상가족 찾기. 찾기인 건데 이거는 또 유독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감정이입이 되는 건 저희 가족이 이상가족이라서 그래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고향이 은율이라고 저 항해도 해주 옆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3주 전, 한 달 전 그 정도쯤에 진짜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나 그 휴전선에 좀 데려가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휴전선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어요. 돌아가시 3주 전에 지팡이를 짚고 고향 땅 바라보시면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실향민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잘 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눈물 버튼이죠. 눈물 버튼.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버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유능한 거지. 영화에 75% 정도 러닝타임이 지났을 때 딱 꽂아 넣은 거예요. 정말 마무리로 기가 막힌다. 다 울려버릴 수 있다. 메인 사실- 디시예요, 어떻게 예, 보면. 메인 디시예요. 네. 사실 앞에는 약간 전체였고 네. 레피타이저였고 여기가 진짜 메인 디시고 여기서 그냥 끝장을 보겠다. 요 이야기를 하려면 이산가족 찾기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당시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 찾기가 아닙니다. 남한 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남한에서 헤어졌었던 분들 이산가족 찾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마 우리 청년 PD님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남한에서 잃어버렸었던 사람들을 TV로 찾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같은 동네 살았는데 못 찾았어. 아 그래요? 아. 같은 동네 살았는데 30년 동안 못 찾았었어. 그게 가능해요. 왜 SNS가 있습니까? 아니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화기 이제 막 각 집에 보급되던 때요. 이때. 그리고 요 때가 기술의 발전이 딱 있는 때거든요. 80년대로 들어서면서 칼라 TV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송 기술이 조금씩 좋아져요. 그리고 외국이랑 미국이랑 여기가 생중계가 돼.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의아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이산가족 찾기를 했지? 라고 하면 남쪽에 같이 우리가 남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로 이산가족이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이때 1980년대 만 단위 아니었어? 만 단위?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에요. 네, 1,000만 명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시면 한 집 건너 한 집에는 무조건 이산가족이 잃어버린 있어요? 사람이 있다고요. 한 집 건너 한 집은. 근데 그러면 집으로 통계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산가족인 거예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이산가족이었으니까. 저도 이산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집단으로 묶이면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에요. 그 이 1,000만 명이 지금 북한에 있을지 남한에 있을지 모르지만 남한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혹은 미국이나 해외에 있을지도 일본이나 이런 데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는 6.25 뭐 발발 몇 주년인가 뭐 이걸로 하루로 기획한 거예요. KBS에서. 이게 KBS에서 휴전 30주년을 맞아서. 네. 이게 하루로 기획을 한 거였는데 신청자가 일단 처음에 신청자도 어마어마했고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KBS 앞에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사람. 자기 거 사연 좀 해달라. 잘라. 이거 우리 것도 해달라. 라고 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냥 지금 그 여의도 공원이 원래는 그 5.16 광장이라 그래가지고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광장이었거든요. 거기에 플랜카드 이 피켓 같은 거 들고 우리 좀 찾아주세요. 왜 갔냐? 찾으러 온 사람들 중에 얘도 찾으러 막순이도 찾으러 오고 덕수도 찾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날까봐 광장에 그거 걸어놓고 돌아가면서 보시라고
이러면서 장사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이게 계속 연장이 된 겁니다.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상봉을 했거든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어요. 그거를 여기에 넣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뭐 눈물을 짜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요 시대를 강타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걸 짚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좀 의미 있게 다뤘으면 또 좋았겠지. 세련되게 다뤘으면 당연히 이제 좋았겠지만 이 사건을 한번 다뤘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 90분 단발로 기획이 됐어요. 근데 문의 전화가 이제 막 미친 듯이 폭주를 하면서 138일 그리고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이 이어지는 기록을 세웠고요. 시청률 78%.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서른도 씨가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릅니다. 여기 주제가를 불렀거든요. 그때 이제 서른도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서른도 씨가 불렀었던 노래가 뭐였죠?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잠깐만 찾아볼게. 요거는 딴 사람. 아 맞다. 비가 오나 누나 오나 뭐 그 맞아 그 노래다. 아니 여기 스타들이 잃어버린 많아. 30년. 잃어버린 30년. 예. 휴전 30주년이니까 잃어버린 30년 딱 맞네. 네, 딱 맞네요. 이게 박건호 선생이 5분 만에 가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내용도 역시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가 재밌어요. 한국 현대사가 재밌는 맞아요. 거예요. 굴곡이 많아서.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아니라. 아이 참 진짜 그걸 잘 녹여낸 거지 뭐. 아니 그래서 이상가족은 유튜브에 이제 KBS가 복원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그거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보면은 딱 서로 얼굴 보잖아요. 아 형제구나. 느껴지는 게 있어. 네. 딱 느껴지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아 형제 맞네. 그 옆에 보면 그 목소리 들려. 맞네. 서로 얼굴 보고 어디서 헤어졌어요? 아 맞네. 누가 봐도 형제야. 그리고 이 영화에서 묘사되어 있는 그 막순이랑 덕수의 스토리보다 훨씬 영화 같은 스토리들이 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혹시나 오늘은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은 날이다. 이상가족 찾기 명장면들 꼭 보세요. 맞아요. 눈물이 수도꼭지 탁 들어 촥 쏟아지는 쏟아집니다. 이거는 뭐 거의 가서 봐야겠어요. 뭐 그 표정 뭐예요? 그냥 아저씨 알겠으니까 그만 얘기해 뭐 이런 거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집에 가서 꼭 봐야겠다. 그런 표정이었죠? 그럼요. 예. 자, 예. 어쨌든 국제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좀 의미를 좀 더 담아서 너무 욕을 많이 해. 쟤네 마지막으로라도 예. 이 영화가 가진 의미. 이 영화는 그런 거죠. 아까 뭐 정치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기를 만들면서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을 싹 일괄적으로 뺀 건 오히려 더 저는 많이 정치적이었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요 정도의 재현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부산이라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을 풀어내면서 거기에 한국의 현대사를 담는다. 근데 그 현대사가 다른 어떤 영화들도 제대로 조명한 적이 없었던 현대사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든 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묻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우 감독이 굉장히 해안을 발휘했고 좋은 소재를 잘 발굴했고 다만 좀 더 제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연출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하고 본 영화라면 영화사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라고 예? 국민들 1,400만 명이 봤는데 저 따위가 뭐라고 그걸 평가질을 합니까? 갑자기? 이야, 앞에 이렇게 욕을 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네. 개인적인 욕심은 한 번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도. 한국사에서 네. 다룰 수 있는 게 또 네.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이 시대의 한국사는 정말 격동이었고 우리가 살고 있던 환경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AI라는 이제 어떤 툴이 영화계에 생겼잖아요. 새로운 무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CG는 돈에 비례하거든요. 돈을 많이 들이면 CG 퀄리티는 올라가요. 근데 AI는 그렇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과 디테일만 있으면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극이야말로 이런 시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놓고 찍어야지 뭐 별 수 없잖아. 하지만 이렇게 현대사를 짚는 것들은 AI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 부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정치색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본인이 어떤 그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정치를 빼고 보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에 주인공은요 권력과 정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살아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아냈었던 사람들을 한번 좀 조명해 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시리즈로 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대를 우리가 한번 이 세대들이 살았었던 시대를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의 삶은 또 어땠을까를 보면 흔히 얘기하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와 그 이전 세대들의 우리가 생각할 때 꽉 막혀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그들도 다른 세대와 다른 시대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화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해, 시대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 세대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각각의 시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도 그려지면 좋겠다. 하나의 시리즈로서. 뭐 그게 윤재균 감독이든 다른 분들이든 하나의 맥락 속에서 그 시대를 좀 올곧게 읽어내는 영화들이 좀 각각으로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국제시장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